예. 지난주에 지금 대충 시기가 1900년대 넘어와가지고 1910년쯤 가 있습니다. 1900년대 넘어서 1910년 1차 대전 전쯤, 1차 대전 전이거나 1차 대전 중이거나 뭐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유럽 사회가 지난번에 한참 그 얘기 드렸는데 1차 대전 때문에 유럽 사회가 바뀌었다고요. 유럽 사회가 바뀐다는 게 그 전쟁 때문에 그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간에 대한 뭐랄까요, 믿음 같은 게 깨진다 그럴까요? 종교도 붕괴되고 인간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깨지고요. 이성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뭐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 꼬여 있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기 미술사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디자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미술이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어서 얘기가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냥 아는 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전후로 해서 유럽에서 지금 아방가르드 운동이라는 게 한참 일어납니다.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라는 건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단절시키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인상파 때부터 사회를 계속 부정하고 의심하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아르누보 때 보면 계속 끊임없이 뭔가 과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하는데요. 이제 애들이 아니지. 그게 아들이랑 딸들이 엄마 아빠 뭐 해주냐고. 거의 본업처럼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작가들이 가끔 요즘 보면 영화들 중에 되게 야한 영화들 나올 때 예술이냐 외설이냐 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 뭐 남녀가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영화 나오면서 하룻밤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틀밤 자도 되는데 내가 혹시 한국 갈지 죄송하지만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이거 선생님이 음소거 가능하실 텐데. 했어. 그럼 미리 와라. 사우스 아들이 여기 하나 더 큰 아들이 아니면 하연 선생님 한 2시간. 선아 언니. 네, 하연 선생님도 가능하신데. 스피커가 켜 있어요, 언니. 네, 껐어요, 이제. 네. 꼬여버렸네. 네,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아방가르드 운동이라는 게 20세기 초, 20세기 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유럽 사회가 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요.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는 시기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막 힘차게 전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게 이제 유럽이 완전히 신으로부터 벗어났고 왕으로부터도 벗어났고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근대화된 사회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 문명을 통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다 과거에 배우셨겠지만요. 그리고 혁명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혁명이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전복시키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이미 자본주의가 막 판치기도 하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혁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혁명운동이라는 게 예술가들 약간 좀 정신 나간 지식인들이요. 나서서 무슨 이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선언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세계사적으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독일이 유럽 사회가 식민지를 다 나눠 먹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숟가락 올리다가 얻어맞은 전쟁이라고 제가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뒤늦게 통일된 독일 제국이 그 유럽에다가 경고장을 던지다가 영국한테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독일이 박살나서 전후 배상금 이게 저 1차 대전 때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요. 프랑스랑 영국이 연합군을 먹고 영국이 처음으로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라는 게 비참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기 벨기에 와가지고 그 막 허드러지게 핀 뽀삐 꽃밭에서 하도 많이 죽어 나가니까요. 막 이제 저기 1, 2차 대전 내 상징이 뽀삐꽃이 됐지 않습니까? 벨기에 들판에 피어 있는 그 빨간 뽀삐꽃. 이 유럽 사람들은 1차 대전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다. 뭐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출전했나 봅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올게요 했다가 나가보니까 여기 독일군은 그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비행기를 쓰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기관총을 쓰는 그런 첨단 근대화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에서 죽어나가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믿음들이 1차 대전을 통해서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루어왔던 문명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 이성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유럽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1차 대전인 것 같습니다. 미술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1차 대전 전으로 해가지고 저기 1차 대전 끝날 때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미술가들이 그동안은 신과 왕에게 봉사하다가 그동안은 그 이후에는 사회를 반영하면서 사회를 비판하면서 미술가의 역할을 다져왔다면 이제 그 1차 대전 이후에는 저기 러시아 혁명 시기를 지나면서요. 그 즈음 해가지고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미술가들이 이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술가들은 권력의 시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의 시녀? 이제 권력자들한테 빌붙어 사는 계급이죠. 예술가들은 항상 권력자들한테 빌붙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만들어줬다면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 혁명 시기죠. 1차 대전 이후에 혁명 시기에부터는 미술가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미술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때가 등장합니다. 딱 요 시기입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구승주의고 네덜란드에서 데스틸 운동, 독일에서 바우하우스 운동 이게 1914년, 17년, 뭐 19년 대충 요 시기일 겁니다. 피카소가 등장할 때도 대충 이때고요.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예술가들이 아방가르드들, 전위적인 예술가들, 진보적인 예술가들, 개혁을 꿈꾸는 예술가들은 예술가도 노동자고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동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도 과학화된 방법으로 그 줄자가 아니라 자와 콤파스, 과학의 언어죠. 자와 콤파스를 통해서 기계를 그리고 혁명을 찬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변혁을 이끄는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나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드는데요. 이 작품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 얘기를 들었는데 다 이해를 못해서 까먹었습니다. 절대주의, 태양주의, 광선주의 그런 주장을 막 합니다. 그냥 여기서 공통적으로 찬양하는 건 기계 문명입니다. 산업과 기계 문명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술에 있어서 예술의 도구가 단순히 감상에 끝나면 안 된다고 믿어가지고요. 뭔가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물건을 바탕으로 예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첨단 과학 기술을 예술에 많이 끌어들이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방식이 그 필름입니다. 필름. 영화, 필름, 사진. 이건 과거에 예술에서 잘 안 다루던 재료들인데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몽타주, 이 글자가 기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했던 사람들이 말레비치, 타틀린, 로드첸코, 리시즈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작품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혁명입니다.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 작품들의 대략적인 특징이 대부분 기하학적입니다. 기하학적이라는 게 이 기계의 언어지요. 기계의 언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분해해서 나올 수 있는 최소의 예술의 분자가 원과 네모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동물의 세포처럼 세상의 물질의 분자처럼 예술의 분자는 수직, 수평선 혹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 이런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네모와 동그라미를 많이 그렸네요. 그리고 순수한 걸 무지무지하게 찬양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에서 이렇게 그르고 남으면 순수하게 남는 게 과학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요 시대 예술가들이 굉장히 순수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뭐냐 예, 과학과 기계화된 언어들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기계화된 사람들 노동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저기 사진을 굉장히 또 많이 이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이용해서 저기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짧은 시기에 혁명적으로 반짝하고 사라지는데요. 누구냐 그 혁명 이후에는 혁명이 완수되고 나서는 이 예술가들이 다 숙청되고 하방운동 당합니다. 다 지방으로 쫓겨가서 농장에 가서 농부들과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을 하거나 숙청되거나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뭐냐 예술가, 지식인, 종교인은 인민의 아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인민을 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세계로 이끌어가는 나쁜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 숙청당합니다.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운동은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때 맥이 끊기고요. 이 이후에 러시아 아방가르드 운동 사라진 다음에 나오는 예술 작품들은 대충 이런 식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예술들은요, 쉬워야 됩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제 노동자들은 무식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한테 추상 미술이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네가 예술가들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 혁명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고대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딱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주제는 항상 주인공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제 영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지식인, 예술가, 이게 뭐 시인 같은 사람들, 이게 과거의 문학 중에서도 영웅담 같은 것들, 이게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사적인 데서 오는 잔재라 그럽니까? 구습, 악습, 앙시에레즘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왕조나 뭐 신 이런 것들은 싹 빠지고 주제는 거의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힘차게 운동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혁명이 완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뭐 노동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선전 미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후로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러시아 쪽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던 그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쿠바 이런 나라들 보면 미술 작품들은 다 이제 추상 미술이 사라집니다. 추상 미술은 인민의 아편입니다. 해가지고 그림들이 쉬워집니다. 이제 쉬워지고요. 그 주제가 간결해집니다. 혁명을 선동하고요. 북한 그림 한번 보시면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 미술, 예,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북한의 그림들은 대개가 다 노동자를 찬양하죠. 그리고 그 그림의 배경에 보면은 산업 용광로 같은 거, 철공소, 그리고 남자들이 옷을 많이 벗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단련된 근육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찬양하고요. 노동자를 찬양하고 노동을 찬양하고 산업 생산과
그 산업 생산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선동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냅니다. 예, 북한 그림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 소셜 리얼리즘, 예, 그게 대표적인 그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북한 그림은 쉬워지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혁명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잠시 샜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이렇게 사라집니다만 이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1910년대 미술의 분위기요. 색깔조차도 장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유산이고 장식으로 본 것 같아서 색깔도 다 빼버리고 가장 순수한 흰색과 검은색을 주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포토몽타주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그 예술 작품의 소재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사진이라는 게 참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또 첨단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기도 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몽타주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들을 많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필름도 그런 걸 많이 찍습니다. 이 시대에는. 탑이네요. 이 사람들이 조각탑을 만드는데 조각탑이라는 게 과거의 조각은 이렇게 뭔가 선구자들, 영웅들 막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들 뭐라 그럴까요? 왕들 뭔가 기념하는 그 모니멘트 기념비적인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왕족이나 영웅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에서의 탑은요. 기계탑이 나왔습니다. 이게 에펠탑 같은 거지요. 이게 러시아에서 예술은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감상의 목적의 장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타틀린 기념탑은 공중에 전파를 쏘는 전파탑, 송신탑 같은 역할을 하는 탑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계획됐는데 마무리는 못했나 봅니다. 이건 모형입니다. 그냥 대충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들이 참 난해합니다만 그냥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을 찬양한다, 실용적이다, 실용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혁명을 찬양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항상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10년대, 20년대 혁명이 그치면서 혁명이 완수되고 나서는 이 추상 미술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아까 그 사실주의로 그림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 얘기도 빼먹었네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거, 아까 그 그림들, 예, 이런 그림요. 러시아에서 이런 그림들로 완전히 넘어가고 나면 이게 1,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는 추상미술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추상미술을 인정 안 하고 오직 사실주의 그림만을 그리는데 여기에 반해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미국은 이 냉전 시대로 들어갈 때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아주 진부한 양식이다. 나이 같다. 그러면서 추상미술을 막 밀어줍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추상미술이라는 게 진보, 자유, 개혁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고 자유주의 미국 모든 개성을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미국의 이념과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실주의 그림 대신에 추상미술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미국 그림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추상미술 시대, 아방가르드 시대 이후에 이 추상미술, 사회주의는 그림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뀌고 반면에 자유주의 국가, 미국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더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그림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은 약간 정신병자입니다. 이게 정신병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술가들은 다 정신병자니까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뭐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자기가 영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당이라고요. 그러면서 페인트 통에다가 깡통에다가 물감을 넣고 막 종이에다가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내가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런 게 예술이라고 내놓는데
미국에서는 너무 환호합니다. 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양식이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막 미국에서 열광하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미술이 판을 칩니다. 1960, 70년대 저기 6.25 전쟁 끝나고 나서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에서도 추상 미술이 막 등장하는데 뭐 박서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 그립니다. 예. 자유주의 대표 양식이다. 뭐 그림이라는 게 이제 저기 좀 있으면 1910년대 지나가면 전쟁을 지나고 나면은 정치 선전물이 되기도 하고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되기도 합니다. 좀 너무 넘어갔습니다만 예. 러시아 아방가르드 대충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덜란드로 갈게요. 이제 네덜란드 1914년 아마 데스틸 운동이 그쯤일 겁니다. 1917년, 1914년이 1차 대전 시작될 때고 1917년이네요. 네덜란드에서 데스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건 예술사에도 나오고 디자인사에도 나옵니다. 이제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데스틸 운동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네덜란드어인가 봅니다. 데스틸. 이게 D가 영어에서 D, 제거한다는 뜻이고 스틸, D의 스틸은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데스틸이라는 건 양식을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아르누보랑 되게 비슷합니다. 아르누보도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주로 그 오스트리아 저기 아르누보가 세세이션파라고 불렀습니다. 세세이션, 섹션, 자른다. 역사를 잘라서 과거 역사는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다. 그런 말인데 이 네덜란드에서의 데스틸 운동, 제가 아까 대가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로 돼 있네요. 더 스타일, 이거 아닐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양식이란 뜻인데 과거의 역사적인 양식을 싹 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게 아르누보랑 비슷한데 방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쭉 넘어갈게요. 옛날에 학생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파워포인트에다가 여러 가지 뭘 넣어놨네요.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피에트 몬드리안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몬드리안이라는 작가는요. 이제 예술사에서 미술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몬드리안 구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이제 수직 수평선 밖에 없습니다. 수직 수평선, 흰색, 까만색, 빨강, 노랑, 파랑. 이게 딱 요겁니다. 그림이 지금 지난주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피카소랑도 비슷하죠. 피카소랑도 비슷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러시아 아방가르드하고도 비슷합니다. 딱 요 시대입니다. 19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 1차 대전 전후에서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한 번도 없던 새로운 양식의 미술입니다. 지난번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아르누보 작가 이름 또 까먹었네요. 거기 보면 일본화 양식을 따가지고 일본의 맥킨토시요. 예. 맥킨토시. 찰스 레니 맥킨토시. 예. 죄송합니다. 맥킨토시에서 이런 게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미래의 기계 언어로서 미래의 기계 시대의 언어로 자와 콤파스 기계에서 깎여져 나올 수 있는 형태로서 수직 수평선을 땄던 게 아니라 일본의 다다미, 일본의 문짝, 일본의 가구 이런 데서 모티브로 얻어와가지고 우연히 수직 수평선의 장식이 제거된 거였고요. 이게 표현은 비슷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수직 수평선은 그거랑 차원을 조금 달리 해서 새로운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과학의 언어에 맞는 예술 작품을 만든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술을 그릴 때 예술가의 영감, 예술가들은 그걸 제일 중요시하죠. 인스피레이션, 영감, 막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것, 창작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신에게서 받은 인간의 창조하는 능력,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제거해 버립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기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은 캔버스에 예술가가 필 받아서 막 휘갈기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자와 콤파스를 놓고 엄격하게 줄자를 대고 줄을 긋고 이 줄의 두께가 1cm인지 9mm인지 8mm인지 이 두께를 엄격히 재서 어느 정도의 선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런 걸 따집니다. 매반 또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거의 또라이들은 막 형식을 파괴하는 데 있었다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몇 미리가 가장 아름다운가 이런 거 새로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걸 추구하죠. 이렇게 미술에서 가장 순수한 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학의 언어로 봤을 때 수직 수평선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선이 가장 아름다워서 좀 있으면 반데스부르크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뒤에 있을 겁니다. 사선, 여기 반데스부르크. 이 사람이 사선을 쓰거든요. 몬드리안이 하도 유명하니까 몬드리안만 기억하시는데 이 시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아까 그 아방가르드도 그랬고요. 저 러시아 아방가르드도 딱 요 시대는 이랬습니다. 기계 시대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다 제거하고 기계의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반데스버그가 사선을 썼더니 아까 그 앞에 있던 몬드리안이 어디 불경스럽게 순수한 예술에 사선을 쓰느냐고 막 싸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유치하죠. 이렇게 유치한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데 이게 불경스럽게 사선을 쓰느냐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이 수직 수평선이 나오는데 또 이 사람들은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깨버립니다. 이 시대 1900년대 이전에 2000년 이전에 1900년 이전의 그림하고 20세기 1900년대 이후의 그림은 가장 큰 차이점이 좌우 대칭이 완전히 깨진다는 점입니다. 좌우 대칭.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맞추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을 맞춰서 안정감 있게 만드는데 이 시대는 그 대칭을 깨서 약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했던 건 예술에서의 그 비례입니다. 비례. 비례라는 건 과학 영역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수학을 바탕으로 건축을 지을 때 수학을 통해서 수를 계산해서 몇 분의 몇이 가장 아름다운가 황금 비례라 그러죠. 그걸 찾아내면서 그 신전의 기둥도 짓고 높이도 정하고 했었는데 다시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미술품 내에서 어떤 비례를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비례를 찾고 두께를 정하고 그리고 색상은 아직까지 다 못 버렸지만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란색 요 세 가지만 씁니다. 이 색이 순수한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색의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색을 과학적으로 분해했을 때 프리즘을 통해서 색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빨강, 노랑, 파란색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원도 거의 안 쓰죠.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시대, 과학의 혁명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어디 갔지? 지난번에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기 그 피카소가 이거요. 이 그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생판 뜬금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로 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제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1900년대 접어드니까 전쟁 전후로 해서 그 과학의 시대에 예술가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캔버스에 옮겨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대상을 관찰하고요. 세잔느가 전에 그 사과를 여러 각도에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그 원기둥과 원으로 분해하고
사과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사과의 본질을 추구하겠다. 약간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건 실제로 정신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그 자기 나름대로의 눈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으로 분해해서 과학의 언어로서 재조합해냅니다. 이게 점점 분해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평면화시키고 다시 최소의 요소들, 분자화된 최소 요소로 이렇게 쪼개고 다시 재조합해서 나오는 게 이 평면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술이 갑자기 3차원의 세상이 2차원으로 그 평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와 새롭다, 아 이쁘네 그렇게 보기 쉽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몬드리안이랑 요 피카소랑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큐비즘이라는 거예요. 큐비즘은 이름부터가 네모죠. 큐브, 사각형, 육각형. 이 큐비즘도 같은 방식인데 세상을 네모로 잘라내는 건 그 뭐랄까요, 저기 과학의 방법론, 분자로 만들어내는 분해 재조합의 과정을 거친 기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 각도로 세상을 동시에 찾아보면서 대상의 본질을 찾고 분해해서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원위치를, 아름다운 위치를 찾는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란색을 주로 쓰는 것은 저기 이게 인상파 시대에도 빨강, 노랑, 파란색을 많이 썼지만 이 시대에 빨강, 노랑, 파란색은 과학의 언어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인상파 시대는 순수한 색깔을 찾느라고 저기 뭐라 그럴까요? 저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에는 순수한 원색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수한 원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그리는 방식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늘 하던 방식이 일단 캔버스는 까만색으로 확 발라버립니다. 까만색 바르고 그 위에 밝은색 칠하고 그 위에 더 밝은색 칠하고 더 밝은색 칠하고 맨 마지막에 화이트를 딱 찍으면서 그림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조금 어둡고 어두침침하죠. 그리고 색깔들이 계속 덧칠하면서 탁해집니다. 순수한 원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인상파 화가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처음부터 캔버스에 흰색 발라버리고 빨로파 막 찍어버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빨로파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아가서 과학의 언어로서 빨간, 노란, 파란색 색의 순수한 분자로서 빨로파를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볼게요. 데스틸 운동 1818년이네요. 지금 1차 대전 한참 진행 중입니다. 게리트 리트벨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리트벨트 이 사람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의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자라는 건 동양에서 의자는 사실 그 권위를 상징한다 그럽니까? 동양에서 의자는 왕만 앉고 관아에 가면 수령님만 앉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앉았지 않습니까? 의자가 딱딱하지, 의자를 편하기 위해서 앉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자라는 건 그냥 의자는 사람의 높이를 높여주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생활 속에 의자가 다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의자는 많은 경우에 신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들 양식이 디자인사에서는 늘 연구되고 있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 이전까지 의자라는 건 보면 이렇게 막 손잡이에 그 사자 머리 붙어 있고 다리에 막 넝쿨 붙어 있고 지금 천사들 그려져 있고 등받이에는 막 나무가 울퉁불퉁하면서 장식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이 사람 게리트 리트벨트가 이렇게 바꿔놨네요. 지금 아까 그 몬드리안 구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까 그 몬드리안 구성 앞에 넘어갔네요. 세상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미술,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제가 모더니즘, 모던, 근대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다 용어가 많습니다. 이 데스틸 전후에서 등장하는 디자인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장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재료의 순수한 형태를 추구하고 순수한 색깔을 찾고
수직 수평승만 이용하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요. 요즘 시대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과거의 공예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디자인사에서는 이 디자인을 대문자 M을 씁니다. 대문자 M 모더니즘을 씁니다. 좀 이따가 제가 바우하우스도 보여드릴 텐데, 근대 모더니즘의 시작은 이 데스틸 운동에서 시작해서 바우하우스로 이어지면서 이제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예술사에서 대문자 M 쓰는 모더니즘이 인상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급격하게 변해서 기존의 전통을 확 뒤집어엎고 급격한 변화를 이뤄냈다고요. 디자인사에서의 대문자 M을 쓰는 모더니즘은 이 기계 미학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를 가진 디자인을 대문자 M 모더니즘이라고 씁니다. 기계 미학,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예술이 확 바뀌었습니다. 1924년 전쟁 이후네요. 실내 모습이 이런 과격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굉장히 모던하지요. 요즘 말하는 모던하네 이 말입니다. 실내에서 장식이 완전히 깔끔하게 배제되고 화이트, 블랙, 면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 중심으로요. 장식도 없고 그냥 여기서는 면과 비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고 현대 디자인 같습니다. 요즘 LG 냉장고에서 만드는 LG가 만드는 가전 제품들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순수한 모던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에서 참 모던하네라고 부르면은 깔끔한 면에 장식 하나 없이 깔끔한 면에 색깔도 없습니다. 대개는 면에 재료를 전혀 속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재료가 순수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모던하다고 부릅니다. 건축에서 모던 건축이라 그러면 그냥 깔끔한 콘크리트 외벽에 철근이 툭툭 드러나 있는 기하학적인 건축을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요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워낙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슈레더 하우스 예,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대에는 너무 막 나가니까요. 지금 보면 오토바이도 이렇게 바꿔놨네요. 막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순수하게 바꾼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데스티를 하는 작가들이 오토바이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바퀴가 있으니까 원을 썼네요. 수직 수평선, 아까 그 몬드리안 구성에서 나오는 요소들이죠. 요 뒤에 의자를 보면 지그재그 의자, 유명한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도 나오고 이 오토바이도 이렇게 바꿔놓고요. 이거 누구냐? 요 시대입니다. 르꼬르비제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더니즘 건축가인데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네요. 지금 넓적한 판때기를 딱 붙여놨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네모난 판때기, 네모난 철판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술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 시대의 기계의 언어, 기계라는 게 첨단 제품 기계가 주로 그 선반 기계입니다. 선반. 철판을 만들어서 칼날로 딱 잘라내거나 썰어낼 때 그 기계가 만들기 가장 좋은 형태가 네모입니다. 네모. 기계로 선반을 탁 잘라내기가 가장 좋은 형태가 네모거나 직선입니다. 당연하지요. 자하고 콤파스 원도 잘 안 나오고 직선만 나오는 게 기계가 가장 만들기 쉬운 언어라서 네모 형태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이때 데스틸 운동이라는 게 반짝빛이 났고요. 이게 유럽 사회에 많이 전파가 되는데 제 오늘 얘기 드릴 가장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시대의 가장 하이라이트 바우하우스입니다. 이제 예술사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긴 합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바우하우스입니다. 제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는 1차 대전 딱 끝나는 그때 지어진 독일의 유명한 건축 학교입니다. 이 바우라는 말이 짓는다는 뜻이고 하우스가 집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건축가의 집,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가의 집이고 이 바우하우스를 이 시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독일이 전쟁에서 집니다.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어서 식민지 쟁탈전에 한번 뛰어들어볼까 하다가 바로 깨지고요. 요 시기쯤에 제가 지난주에
독일 공장연맹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베르크분투라고 독일 공장연맹이 미술가들이 막 산업계에 뛰어들어서 조국 근대화, 조국 산업화에 일조하자 그러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하고 비슷하죠. 조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술가들이 봉사하자 그러면서 예술가, 건축가, 그 사업가 이렇게 막 결합해서 산업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운동이 계속 독일에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굉장히 진보적인 동네가 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예술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예술 학교가 이름이 바우하우스입니다. 이 바우하우스에 유럽 사회에서 전쟁통에서 막 지쳐있던 그 지식인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볼게요. 여기도 하도 이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데스틸이란 아까 운동을 할 때 네덜란드 데스틸은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언문을 씁니다. 데스틸 운동. 뭔가 창립 선언문을 내놓고요. 막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뭘 할 수 있고 뭐 어쩌고 막 정신 나간 소리를 막 합니다. 아까 러시아에서도 막 뭔가 혁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무슨 주의 주창하고 나서는데 이 바우하우스도 딱 학교가 설립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우하우스 선언입니다. 이 1900년대 초는 참 재밌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예술가들, 제가 이 장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또라이입니다. 이렇게 또라이라서 이 예술 창립 선언문의 표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고딕 건축 성당입니다. 고딕 건축 성당에다가 별이 3개가 빛나고 있네요. 성부, 성자, 성령 아마 그럴 겁니다. 삼위일체인데 그리고 고딕 성당 중세의 교회죠. 저기 하나님의 지상 출장소죠. 중세의 고딕 성당과 삼위일체를 내세운 이유가 이 바우하우스도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건축과 삼위일체의 자리에다가 건축과 미술과 공예를 결합해서 종합예술을 꿈꾸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유토피아로 나아가자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뒤에 보면 이 부분 제 마우스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우스에 공예가와 미술가 사이에 가로놓인 높다란 장벽을 만드는 계급 차별을 없애고 이 사람들 사회주의자입니다. 계급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공예가 집단을 만들자. 다 함께 건축과 조각과 회화를 하나의 통일 속에 포용하고 이게 건축이라는 건 중세부터 예술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조각과 회화를 예술을 전부 다 결합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새로운 신앙의 상징처럼 수많은 일꾼들 손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갈 새로운 미래를 건축하고 희구하고 상상하며 창조하자.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예술과 산업을 결합시켜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에 뭐 예술가들 손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상에다가 낙원을 건설하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급차별 얘기 나왔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예술과 사회주의를 결합합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바우하우스의 설립자 교장 선생님 발트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독일에다가 짓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없던 아주 멋진 건축이 나왔습니다. 이 건축물이 그로피우스가 급진적인 건축가로 굉장히 독일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저기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이렇게 부상을 많이 입고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바우하우스 학교를 설립하는데 독일 내에서 젊고 굉장히 유능한 지식인으로 촉망받던 그로피우스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앉힙니다. 이 사람은 이 학교에서 이제 유럽 각국에 있는 예술가들, 근데 많은 예술가들이 아까 그
데스틸 운동에 있던 그 작가들도 데려오고 프랑스에서 데려오고 막 여기저기서 데려와가지고 세계 각국의 망명한 지식인들을 막 데리고 와서 학교 선생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시대의 예술, 근대 디자인을 이 학교에서 완성시켜 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거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학교가 1900 굉장히 오래전의 학교인데 지금 학교가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학교가 이렇게 그 철골과 유리라는 건 뭐 계속 나왔죠. 철골과 유리. 쇠와 유리라는 건 산업의 가장 첨단 재료고요. 철골과 유리로 일단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식이 일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식이 하나도 없죠. 뭐 근데 이런 거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간간히. 그리고 이 브릿지가 특징입니다. 또 브릿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종래 건축이라는 건 기능이 딱딱 분리되어 있어서요. 잠자는 곳, 화장실, 뭐 성당, 뭐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학교 기숙사와 강당과 건물, 수업하는 교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건물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학교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라본 건축이라는 건요, 하나의 기계입니다. 기계,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 가장 기능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재료로 이용해서 값싸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카고에서 시카고 학파들이 건축물 지을 때 값싸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카고에서 집은 아주 상업적인 이유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빨리 지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으려고 우리나라 아파트 짓듯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조금 다른 게 약간 이념적입니다. 사회주의 시대에 이제 대중들 노동자들이 좀 더 그게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대량으로 값싸게 산업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게 답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그냥 깔끔한 현대 건축물인데 시카고는 아주 상업적인 이유로 이념이 조금 덜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아르누보하고 데스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즘에 나오는 그런 기능적인 창문입니다. 창문을 열닫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움직이죠. 이런 게 기계처럼 움직이고 학교의 여기 발코니도 아주 현대적입니다.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대 건축물이 이때 얼추 완성이 되어 갑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창문들도 그렇고 지금 지었다고 해도 별로 손색이 없죠. 100년 전에 지었는데. 이 학교에서 만든 의자입니다. 이게 리트벨트 의자? 바실리아 의자인가? 이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자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유럽에서 박물관 가면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유럽에서 그 디자인사에서 명작으로 뽑히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가 보면 재료가 스테인리스입니다. 종래는 의자라는 건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자 새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성을 제거한다는 게 나무로 만든지 모르게 해요. 앞에 조각을 만들고 니스를 칠해가지고 번들번들하게 해서 아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신의 물건으로 만들든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 의자는 당시에 전혀 예술의 재료가 아니었던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구부려 가지고 스테인리스 강과 이 당시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질긴 나이롱천 비슷한 거예요. 이런 천을 이용해서 가죽인가요? 천인가요? 이 자체의 탄성,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탄성과 저 천이 가지고 있는 탄성만을 이용해서 몸에 쿠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장식이 없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서 아주 기능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유럽에서
아주 얼마 안 된 정통입니다. 실생활 용품에 이런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기 러시아에서도 실생활 용품을 미술과 결합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했지만요. 뭐 그닥 좋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독일인들은 이걸 성공시켜냅니다. 독일인들은 끊임없이 미술을 산업에 결합시켜 가지고 산업 제품들이 아주 아름답게, 영국인들은 산업 제품이라는 건 아주 싸구려 질 나쁜 조악한 물건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놓고 막 끝에 장식을 또 했는데 독일인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값싸게 만들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목적은 값싸고 대량 생산 만드는 건 대부분 다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물건을 쓰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 이념에서 비롯돼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작업이요. 이 바우하우스가 디자인에서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모더니즘의 산실입니다. 근대 모더니즘의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대문자임을 쓰는 모더니즘이요. 아주 모던하네 그러는 것, 대부분 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 바우하우스가 33년 동안 이게 나중에 히틀러가 학교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이 전부 빨갱이라고요. 사회주의 빨갱이라고 감시하다가 다 쫓아내고 학교를 문을 닫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더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고요. 이 바우하우스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데 이게 모더니즘의 현대 모더니즘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현대 디자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다 모더니즘입니다. 삼성 갤럭시도 깔끔한 네모 판때기잖아요. 그것도 모더니즘이고, 에어컨도 모더니즘, 모든 건 다 모더니즘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에서 대문자임자고요. 이 학교의 성격은 굉장히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지금 20세기 들어서 1900년대 이후로 미술이 확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념적인 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시대가 미쳐 있어 그렇기도 합니다만, 러시아 가면 사회주의 혁명, 저기 미국 가면 자유주의 대표 양식, 뭐 독일에서는 또 사회주의 뭐 운동, 좀 있다가는 저기 나치가 등장하고 나면, 나치가 이렇게 나타나서는 나치의 뭐라 그럽니까, 부역하는 디자인 뭐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이념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현대 디자인의 근본은, 근간은 약간 저기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예술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게시타포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 다 체포하고요. 외국인들 쫓아내고 유태인들은 뭐 잡아가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학교가 볼셰비키의 온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를 폐쇄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작업들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금 조금만 할게요. 이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거의 미술 대학에는 학생들이 들어가면 견습을 합니다. 미술관,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모사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따라 그리면서 흉내 내고 자기 스타일은 점점 발전시켜내는데, 이 바우하우스는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옛날에 파리에서 유행하던 아카데미즘이요. 아주 그림의 전형적인 방식들, 그림 그리는 전형적인 방식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과학적으로 분해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기본 과정이, 예술가들은 당연히 그림 그리는 건데 여기서 베이직 코스는 나무 다듬기, 돌 다듬기, 금속 만지기, 텍스타일 하기, 색채학, 유리, 클레이, 도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건축을 배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미술 과정에서 쇠와 도자기와 이런 거 안 들어왔었거든요. 기존에는. 이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술 방식을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디자인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정표 같은 작업이기도 하고요.
현대 사회를 확실히 확 바꿔놓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앞에까지 계속 나왔던 과거의 예술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아주 일반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확 뒤집어 놓고 있는 학교기도 합니다. 요 페이지만 보고 끝낼게요. 그냥. 예술이라는 거,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예술에다가 과학적인 방법을 갖다 놓는다. 그리고 예술을 분자처럼 쪼갠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 나가서 이렇게 기본 요소를 찾아내는 게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수직 수평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채를 계속 제거합니다. 색깔도 장식이라고 봐서 없애고 나가고 장식이라는 건 옛날의 악이니까요. 그리고 무채색으로 바뀝니다. 예. 다음 시간에 바우하우스 새로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예, 예. 좋겠네요. 네.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